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4.24 재보선 있죠. 국회의원 3곳을 뽑는 곳인데 예상대로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에서는 김무성 후보, 그리고 충북 청량인가요? 에서는 이완구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요, 어제 4.24 재보선에서 가장 쪽팔렸던 정당은 민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의 정당이었죠. 세 군데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에서는 한 군데만 후보를 냈는데요. 물론 졌죠. 그 밖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한 군데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특히 가평에서는요, 정말 골 때렸어요. 무소속이 1, 2, 3위를 하고 민주당 후보가 4위를 했습니다. 가평군수 참나. 불과 넉 달 전에 3% 포인트 차이로 졌던 128선의 제1야당 꼬락서니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나무 떡이 커 보인다고 3%까지 쫓아가서 아슬아슬하게 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친노라고 배척하고 다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실 이거는 5.4 전당대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대표로 유력한 김한길 체제가 미리 심판받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지금 환호자격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김한길 잘했어. 최소한 1년간은 전국 운영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겠다고 환호자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떻든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만 됩니다. 또 민주당이 그렇게 개판 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이번 재보선의 그 의미 중에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라디오 비평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김무성의 부상과 이완구의 당선을 놓고 새누리당의 차세대라고 떠들고 있는 언론들 보니까 정말 새누리당 인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김무성하고 이완구가 새누리당의 잠룡이 되는, 이것이 선거에는 늘상 이기지만은 투표율이 높은 고연령층의 지지도, 그리고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4.24 재보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2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성격도 없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멀리 있긴 합니다. 앞으로 여전히 5년이죠. 5년 남은 차기 대선에 관한 하는 새누리당이 정말로 희망이 크게 존재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점을 김무성의 부상과 이한구의 당선을 놓고 새누리당의 잠룡이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에는 지금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김문수, 그리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오세훈, 두 방에 나가 떨어진 나경원, 얘는 별로 없죠. 영원한 잠룡 원희룡, 남경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요. 거꾸로 매달아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시계는 째깍째깍 흐르고 또다시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때까지 희망을 갖고 국민TV 초업원 가입하면서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을 들으면서 즐겨봅시다. 자, 라디오 비평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의 첫 칼럼은 경향신문 사회부장의 칼럼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전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이었을 겁니다. 당시 신성남 대검찰청 차장의 사건,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할 건데요. 이른바 압력 때문에 물러난 사례입니다. 지금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수석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시 이 사회부장의 칼럼을 보니까 그야말로 명쾌해지네요. 경향신문 사회부장의 칼럼, 수사 압력이 아니라는 경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1년 5월 초 당시 신승남 대검찰청 차장은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평창종합건설 측이 울산시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내사 중이었다. 당시 신 차장은 검찰 내 실세 중 실세였다. 검찰총장 위에 신승남 차장이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신 차장은 같은 달 26일 검찰총장이 됐다.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는 평창종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까지 확보한 터였다. 그런데 신 대검 차장, 울산지검장 간 전화통화가 있은 직후 이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없던 일로 한 것이다. 2002년 7월 11일 당시 대검 중수부는 신 전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은 1, 2심 법원, 대법원에서 줄곧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14일 대법원은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더 이상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했다면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내사 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내사 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네, 신성남 사건은 유명하죠. 결국 경찰이나 검찰은 상명하복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명하복이 이제 되는 이유는
사실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은 시분초를 다투는 싸움 혹은 거대 악이나 거대 폭력과의 싸움 뭐 이런 현실적인 전쟁 싸움의 와중에서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족을 달다 보면은 효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뭐 정책이 됐던 건데요. 뭐 이것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국민TV의 최동석 경영이사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상명하복 체계에 대한 선악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검찰은 상명하복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신성남 대검 차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게 외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수사 압력이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된 서울경찰청의 압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죠. 자, 경향신문 사회부장 이름이 뭔가? 김종훈 사회부장의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오후 11시 19분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는 긴급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A4 용지 3쪽짜리로 서울경찰청이 작성했고 수사팀이 있는 수서경찰서는 배포만 했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민주당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김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에서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날은 18대 대통령 선거일을 3일 앞둔 시점이었다.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 간 표차는 108만 496표다. 2013년 1월 3일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재된 대선 관련 글 94개에 99건의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글에 김 씨가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네. 결국은 이 사건은 대선인 작년 12월 19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서경찰서에 압력을 가해 혹은 수서경찰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관계 없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에 밝힌 거죠. 그러나 실제는 달랐던 겁니다. 2013년 1월 3일 즉 대선이 끝나고 나서 차분히 수사를 해보니까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당시 그렇게도 걱정했던 그 인권을 그분의 인권을 걱정했던 그 국정원여 김 씨가 이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달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달았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오늘의 유머든 뭐 어디든 가가지고 추천하고 반대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업무 시간 중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란 얘기입니다. 또한 대북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심리정보국의 직원이 76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국정원여 김 씨는 쉽게 얘기해서 들통난 사람 딱 한 명일 뿐입니다. 나머지 75명은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뭐 PC방에 가서 혹은 오피스텔에 가서 뭘 했는지 이거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전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뭐 국정원 직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과거에는 7급 시험 봤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뭐 공무원 자체가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7급이면 고시만큼은 안 되지만 고시는 이제 행정고시는 5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시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예.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시험을 많이 봅니다. 아마 국정원 시험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 안위를 책임진다는 국정에 들어와서 심리정보국이라는데 배치를 받았더니 기껏 나가서 PC방 돌면서 문재인 나빠요 이런 찬성 반대나 누르고 앉아 자빠지고, 그런 걸 갖다가 국정원장 원세훈이라는 자가 지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종북을 처단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헤쳐쌌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칼럼을 계속 읽어보죠. 2013년 4월 18일 수서경찰서는 김 씨와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모 씨, 김 씨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 씨 등 3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 등은 대선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오유 등에서 수십 개의 아이디로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수백 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의견 표시 차원이 아니라 댓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12월 16일 경찰이 내놓은 발표와 정반대 결론이다. 2013년 4월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팀을 총괄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김모 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주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 1월 5일 김 씨를 재소환할 때 경찰 윗선에서 내가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 같은 협박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20일 경찰청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자료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한 경찰 홍보 매뉴얼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고 서울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4일 국정원 직원 김 씨와 함께 댓글을 단 민간인 조력자 이모 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을 때도 주의를 받았다는 권 과장의 주장도 일정 부분 사실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만 보도됨에 따라 수사팀의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네. 그러니까 김모 씨,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 관련해서 걔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떠올릴 만한 그런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마라.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치하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한 사실로 둔갑이 되네요. 참 훌륭한 경찰입니다. 이거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봐야 될 사안이죠. 결국 이와 같은 압력은 신승남 사건에서 결국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라는 그런 결국 행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죄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행위는 명확하게 압력입니다. 그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죄로 인정받을 만한 사안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로 인해서 대선을 사흘 앞둔, 말하자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혹은 반대운동,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죠를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 이건 명백하게 선거 개입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에요. 특히 같은 정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휘한 선거 개입 행위이고, 이건 명백한 선거 부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저렇게 캐몰락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지만은 야당의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세력들에 대한 책임 전가라든지, 물론 이제 선거에 졌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죠. 민주당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의 실력은 이 정도이고, 솔직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킨 것이 친노 플러스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지니까 그 밑에 있는 민주당의 본 실력들이 나와가지고, 야, 니들 다 빠져. 그리고 저 문재인 후보 의원을 비롯해서 진보 세력들은 뭐 반성하는 자세로 뭐 가만히 있었던 거죠. 예, 그 결과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살려면은 사실은 문재인 체제로 가는 게 저는 살 길이라고 봐요. 나중에 그렇게 결국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안철수를 빨리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문재인 체제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문재인 안철수가 민주당 내에서 경쟁을 하든가 민주당과 민주당 바깥에서 경쟁하든가, 이 두 가지 체제로 가야만이 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아이고, 누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시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비리를 한번 꼰질러 봅시다. 한겨레 칼럼입니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4대강 사업 제대로 검증하자. 시작합니다. 코오롱 워터텍의 뇌물 사건을 비롯해 4대강 사업 관련된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로 새어나온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전국 건설노동조합은 4대강 공사비 22조 원 중 건설기계 임대료 9조 원이 건설회사의 부당이익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6조 원의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이 다 엉뚱한 대로 샜다고 본 것이다. 이 비리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사람 절반, 비판적인 사람 절반을 섞어서 조사하고 서로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라고 한다면 다들 웃을 것이다. 혹은 중립을 지킨다면서 긍정적인 시각도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들로 조사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도 열정도 없던 사람들이라 겉핥기식으로밖에는 조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가장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만 가장 정확하게 내용을 파헤칠 수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는 이 모든 기본적인 상식이 도전받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은 사후에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검증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이 검증 절차는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전혀 무시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온갖 거짓말로 자화자찬만 잔뜩 늘어났다. 그리고 정부가 바뀐 지금까지도 검증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아직도 중립적인 검증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코오롱 워터텍의 뇌물 사건. 예, 그게 도화선이 돼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무수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22조 원이 건설업체에 뿌려졌는데, 이 비리의 대명사 건설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뿌렸겠습니까? 또 우리 그런 뇌물이라면은 이 과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마다치 않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정인 것이죠. 근데 이명박은 지가 사업해놓고 지가 평가해가지고 4대강 사업이 뭐 잘했다고 온갖 자아자찬을 늘어놨고, 그리고 정권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또 이 검증을 이제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 누가 더 중립적인 사람이냐, 혹은 누가 더 중립적인 검증 방법이냐, 이지라고 자빠졌답니다. 4대강 사업을 그야말로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밝혀서 처단하지 않는다면요, 좀만 있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무슨 약점 잡혀가지고 저런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 단번에 튀어나올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4대강 사업이 홍수 막고 물 부족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해 강 생태계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떠들었지만 다 헛소리였다. 물이 흐르지 않자 녹조가 걸쭉하게 꼈으며 물고기와 조개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강바닥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농민들은 농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농사를 못 지어 원성이 자자하고 지천들은 바뀐 물길에 적응을 못해 무너져 내리고 무리하게 축조한 각종 구조물들도 계속 파손되고 있다. 네, 지금 뭐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물론 이제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공적으로 물길을 차단하고 뭘 파가지고 보를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큰 물이 한번 났다면은 사고가 그냥 온갖 군데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강이라는 것은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수천 년간 자연의 정화작용이 이루어진 결과로 그 물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이 작은 이모 대통령이 그 일을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환경 캐무씨, 야, 돈 되는 쪽으로만 해. 에휴. 이 4대강은 옛날에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복구하는데 더 큰 돈 들 거라고. 에이구, 참. 하여튼, 이 4대강 사업은요, 문제를 파악한 뒤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야 되는데, 참. 우리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칼럼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을 믿고 과학을 뒤틀어 거꾸로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검증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 새만금이나 동감댐 조사단에서 찬반 전문가들이 반반씩 들어간 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랬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해오던 전문가들도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지금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던 전문가들이 검증 과정에서 제약이나 방해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정확하고 정밀한 평가 결과가 나온다. 네. 지금 4대강 사업의 검증과 평가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반대해왔던 전문가들 반드시 들어가서 이 4대강 사업의 그 적합성을 따져야 됩니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칼럼 읽어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되걸었습니다. 뭐 진심이었던 진심이 아니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고 추세이다 보니까 재빨리 자기 정책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거죠.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경제 권력, 그야말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호황을 누립니다. 그 반대급부는 뭐죠? 다수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거죠. 재벌이 물건을 만들면은 사줄 사람이 있어야 그 재벌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사줄 사람들 혹은 그 재벌의 밑을 받쳐줄 중소기업들을 전부 다 자기 조카, 며느리, 사위, 사돈의 팔촌에 그냥 다 갖다 안기니까 재벌 왕국만 번성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피폐해지고 망해가는 거죠. 재벌들이 빵집 진출, 골목 상권 진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벌들이 처음에는 형제들밖에 없지만은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사돈의 8촌이 생기고 4촌, 5촌, 6촌, 7촌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다 뭐 이것저것 맡기려면은 계속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주력 기업을 또 여러 명에게 나눠주면은 또 이 기업이 약화된다는 논리에 밀려가지고 그야말로 과거 귀족 사회에서 장자 상속제와 같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 업종으로 진출해가지고 반개를 먹여 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봉건 귀족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획파하겠다는 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뒤에 후회하지 않고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은 재벌 위주의 우리 경제 틀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재벌들이 지금 온갖 로비를 하고 그냥 구워 삼고 뇌물을 갖다 안기고 해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방해하려고 될 겁니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각종 법규에 재벌의 로비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들은 광고를 무기로 보수신문들을 움직입니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유일한 장점은 남의 말 안 듣는 것이니까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말고 비록 당선되기 위해서 사기를 쳤다 손 치더라도 일단 말은 뱉었으니까 경제민주화와 복지 분야에서 업적을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참 이런 기대를 해야만 하는 내 자신 혹은 우리 모두가 서글프네요. 자, 한겨레 사설 하나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이건 또 안철수에 대한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안철수에 대해서 주제넘은 충고들 많이 해놨던데 아무거나 뭐 한겨레 신문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한겨레 신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원내로 진입한 안철수의 새정치 실험 한겨레 신문의 사설 시작합니다.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안 당선자는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새 정치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민생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정치,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로 규정했다. 이는 여야의 대다수 정치인들이 정치의 본령으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정치 과정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 당선자의 새 정치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됐고 국회에서 의원 선서를 하면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정치를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이 정치를 바꾸는 리더는 상징일 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 무소속 의원 안철수만으로 정치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개구라죠.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바꾸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신당 창당의 자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여튼 민주당과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미 다 줄을 서 놓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을 만든다면 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워낙 개죽을 쓰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표가 일부 안철수 신당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하튼 폼 좀 잡아서 모양을 내고 그래서 진정하게 민주 그리고 새누리 양당 체제에 뭔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당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세력이 정치를 바꾼다는 점에서 안철수 의원은 결국 신당 창당도 하나의 선택지로 가져야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입당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당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개판 만들어서 이번 재보선에서 완전 그냥 단 한 명도 되지 않는 게다가 가평군수 보니까요 1, 2, 3위가 무소속이에요. 4위가 민주당 후보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가평군수에서는 공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대. 이거야말로 코미디야. 가장 공을 많이 들었는데 4등 했어. 그리고 1, 2, 3등도 새누리당도 아니야. 무소속이야. 이런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주체가 지금 민주당 새 지도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해보세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지만은 신당 창당도 그렇고 민주당 입당도 그렇고요. 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예. 과연 어떤 불세치로의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안 당선자가 앞으로 신당을 창당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가 신당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다면 정계는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당선자가 원내로 들어온 이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며 그의 파괴력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을 보는 유권자의 차가운 시선을 고려하면 안철수식 새정치의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기도 어렵다. 안 당선자의 원내 진입으로 야권에서는 잠재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안 당선자가 신당을 창당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안 당선자 진영과 민주통합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국면이 됐다. 앞으로 양쪽은 서로 해치는 경쟁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힘을 키우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다. 양쪽은 제대로 된 정당,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대선 총선 패배로 침체에 빠진 야권을 재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진영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국면이 됐다는 점.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고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유일한 성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